이놈의 제사, 오늘로 끝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의 지팡이가 제사상 위로 번개처럼 내려꽂혔습니다. 쾅! 나무로 된 제사상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며 꺾였고 정성껏 쌓아 올린 곶감과 배가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유리그릇에 담겨있던 콩나물과 고사리가 튀어오르며 하얀 상보 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상보 위에 번진 건 나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눌러 담아두었던 제 속까지 함께 터져 나온 것 같았거든요. 아, 아버님. 숨이 막힌 듯한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큰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의 큰형님이 본능처럼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앉아라.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그를 단번에 제압했습니다. 다들 입 다물고 그 자리에 앉아. 짧았지만 칼날처럼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형님네 내외, 둘째 형님네 내외, 시누이 둘과 그 남편들까지 누구 하나 숨을 크게 쉬지 못한 채 마치 잘못 걸려든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그런 집이었습니다. 웃다가도 떠들다가도 어른 한마디면 모든 게 멈추는 집.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른의 자리는 늘 시어머니였고 시아버지는 언제나 한 발 뒤에 서 있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말수 적고 집안일엔 관여하지 않던 분. 신문만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켜주던 분. 그분이 오늘은 숨지 않고 집안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아버지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실을 지나 제사상을 지나 마침내 부엌 문 앞에서 앞치마를 꽉 쥔 채 서 있던 저에게 멈췄습니다. 막내 며느리야.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리 나와라. 그 목소리에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그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는 무언가. 마치 오래 눌러두었던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 같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방향을 바꾸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오늘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는 걸요. 이 모든 사단은 사실 어제 저녁 제 핸드폰에 올린 단톡방 알림 하나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던 당신을 위로하는 어느 특별한 제삿날의 기록입니다. 그날 저녁도 겉보기에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느라 사각사각 연필 소리만 들려왔고 남편은 소파와 한몸이 된 채 핸드폰으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9회 말에 저걸 못 치냐? 남편이 혀를 차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저는 막 설거지를 끝내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허리가 좀 뻐근하네.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무심코 집어든 순간이었어요. 카톡? 짧은 알림음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위로 떠오른 단톡방 이름. 가 대소사 알림방. 이 방에서 울리는 알림은 단 한 번도 저를 편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쁜 소식도 아니고 좋은 소식도 아니고 늘 누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소식. 그리고 그 누가는 대개 제가 되는 소식이었지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으로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신 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다들 봐라. 이번 주 토요일이 할아버지 기일인 거 알지? 예년처럼 저녁 7시에 지내니까 6시까지는 늦지 말고 다들 모여라. 그 아래로 정갈하게 정리된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제사상 차림표, 준비물 목록, 심지어 과일 개수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그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공지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 줄. 이번에는 막내가 좀 일찍 와서 준비 좀 해라.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힘드니까. 핸드폰을 쥔 손끝이 서서히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또 저인가요? 지난 명절에도 그 전 제사에도 제가 다 했는데 말은 이번에는이지만 사실 이번에도였거든요. 메시지가 올라온 지 채 3분도 지나지 않아 단톡방이 요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죄송하다고 했고, 모두가 사정이 있다고 했고, 모두가 조금 늦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결국 한 곳으로 흘렀습니다. 막내가 해. 막내가 잘하잖아. 막내가 손이 빠르잖아. 막내가 부탁 좀. 하트, 눈물, 기도하는 손 모양 화려한 이모티콘이 화면을 덮었지만 그 아래 숨은 본심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기 싫으니 만만한 내가 다 해라. 모두 너무나 정중했고 모두 예의 바랐고 그래서 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막내 며느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역할은 며느리가 아니라 노동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쉬어야 하니까,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하니까, 그 누군가가 제가 되는 구조. 저는 채팅창 입력란에 글자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번 주엔 좀 힘들어서요라고 썼다가 백스페이스를 누르고 형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이라고 썼다가 또다시 지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못할까 스스로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가난한 친정 탓에 혼수 하나 제대로 못 해오고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저는 이미 을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 집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었고 둘째 며느리의 남편은 장인어른에게 사업 자금을 받았고 시누이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 손에서 귀하게 자란 공주님들이었습니다. 오직 저희 부부만 이 집에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할 자격도 없다고 배워야 했습니다. 신세 진 것도 없으면서 튕기면 안 된다. 그게 이 집안의 말로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룰이었으니까요. 속이 문드러질 것 같아 저는 소파에 누운 남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제사 준비 어머님이 나보고 또 일찍 오라는데 나 혼자 해야 할 것 같아.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남편은 핸드폰 화면에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몸을 뒤척이며 툭 내뱉더군요. 아, 그냥 당신이 좀 해줘. 엄마 늙었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제 속이 철퍼덕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어갔습니다. 형수님들도 애들 때문에 바쁘고 누나들도 사정이 있겠지. 당신은 집에서 애 하나 보면서 시간 여유 있잖아. 솜씨 좋은 당신이 후딱 해치워. 저도 아이 키우고 틈틈이 마트 알바하며 생활비 보태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제일 한가하다고요? 그 말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남편은 이미 다시 야구 중계에 집중하며 안타, 안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없다는 걸. 결국 저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제 마음을 난도질하는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가 일찍 가서 준비할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일이 사라지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수고해라. 과일은 내가 미리 사놓을 테니까 너는 와서 전이랑 나물, 탕국만 끓여라. 말이 좋아 전이랑 나물이지. 형님네 식구의 시누이네까지 다 오면 상에 앉는 사람만 10명. 사실상 대가족 제사상을 혼자 차리라는 소리였습니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탁은 거절할 수 있을 때 쓰는 말 아닌가요? 저는 핸드폰을 엎어두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환해서 눈이 시렸어요. 아니, 어쩌면 그게 눈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나 혼자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콧소리 소리를 들으며 새벽 2시가 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펼쳐질 지옥 같은 노동보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이 더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제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이 집의 오랜 침묵이 완전히 깨질 줄은요. 새벽 5시 띠리리리링 알람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갈라놓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창밖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부스스 눈을 뜨자마자 옆에서 깊게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정말 그것 하나만 있어도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일어나는 내내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살며시 들추고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옷장 문도 조심히 닫고 머리끈도 손에 쥔 채 묶었습니다. 아이 방 앞을 지나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숨소리를 듣는데 가슴 한쪽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아이에게 들릴 리 없는데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움켜쥐듯 휘감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목구멍이 싸늘하게 식었고 발끝부터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텅 빈 골목, 가로등 아래로만 세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시댁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사람들, 고개를 숙이고 창밖을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고 그 피곤함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욕을 먹으러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초라했습니다. 오전 6시 반,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숨을 죽였지요. 현관에 들어서자 어젯밤 시어머니가 사두셨다는 과일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과, 배, 곶감, 대추 박스 위에 적힌 글씨가 마치 제게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부터 해. 다음은 이거야. 일단 손부터 씻자.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매는 순간 이상하게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등줄기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주방 조명이 켜지자 냉장고의 하얀 문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고 싱크대, 물때, 자국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그 흠이 곧 제 죄가 되니까요. 오전 7시 과일 껍질을 벗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깜짝 놀라 칼끝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몸을 돌렸습니다. 아, 네 어머님.
주무시다 깨실까봐 조용히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제가 깎고 있던 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네. 배껍질을 이렇게 두껍게 깎으면 어떡해? 과일값이 얼만데?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 차분함 속에 담긴 비난은 도망칠 틈도 없이 그대로 제 가슴을 찔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는 무슨, 이미 깎은 걸 어떻게 해? 내 친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더냐? 그 순간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친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제 존재를 바닥에 내려놓는 느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음 배를 집어들었습니다. 대꾸하면 말대꾸가 되고 눈을 마주치면 싸가지가 되는 집. 저는 10년 동안 그 공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1시간 가까이 시어머니는 부엌 식탁에 앉아 제가 하는 모든 걸 지켜보셨습니다. 전 부칠 때 기름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요즘 기름값이 얼만데 그러냐고, 나물 무칠 때 참기름 아껴 쓰라고, 조금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그 냄비로 탕 끓이지 말라고, 제사상엔 큰 냄비 써야 한다고, 같은 말, 같은 톤, 같은 눈빛. 그 반복이 제 자존심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큰 소리보다 당연하다는 표정에 더 무너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오전 9시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가신 뒤 저는 본격적으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표고버섯전 팬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기름이 튀어 올랐습니다. 뒤집개를 들었다 놓을 때마다 손목이 욱신했고 불 앞에 서 있으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탁! 손등에 기름 한 방울이 튀며 붉은 자국이 번졌습니다. 아! 작게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밀리거든요. 한 접시가 늦으면 다음 접시가 늦고, 그러면 왜 이렇게 늦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 말은 결국 제 탓이 됩니다. 부엌은 찜질방처럼 달아올랐고 등줄기를 따라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환풍기를 켜도 냄새는 빠져나가지 않고 제 머리카락과 옷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글지글 기름과 싸우는 동안 거실은 늘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가 더 잔인했어요.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다듬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오전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주저앉아 물 한 컵을 들이켰습니다. 손을 펴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톱 밑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배고프다, 언제쯤 끝날까?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부엌 쪽으로 오셨습니다. 손에는 갓 쪄낸 떡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정말 순간 그 떡이 제게 오는 줄 알았습니다. 배가 고팠고 그래서 마음까지 약해졌거든요. 막내 며느리, 배고프지? 시어머니는 떡을 한 입 베어 물고 오물오물 씹으며 물으셨습니다. 아, 네, 조금. 이거 하나 줄까 하다가도. 시어머니는 잠깐 멈추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다 제사상에 올라갈 귀한 음식 아니니. 먼저 손 떼면 부정탄다. 그러니까 꾹 참았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먹어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남은 떡을 꿀꺽 삼키며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입안에 침이 고였지만 그저 타는 목을 축이려 물 한 잔을 더 들이킬 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났는데도 제 위장에는 물배만 차올랐습니다. 물만 마시면 배가 찬 것 같다가도 한 번 숨을 쉬면 다시 꺼지는 느낌.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오후 1시.
저는 거의 다 붙였고 나물도 대부분 끝났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허리는 꺾인 나무처럼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고 가끔 눈앞이 하얘지며 아찔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형이랑 같이 갈 거야. 너 힘들면 형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 응. 아, 그리고 내 하얀색 와이셔츠 다림질해 놨지? 이따가 제사 지낼 때 갈아입어야 하니까 구겨지지 않게 잘 챙겨놔. 알겠어.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밥은 먹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손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해놓은 결과물만 필요할 뿐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서서히 굳기 시작한 게 울기도 화내기도 애매한 감정. 그냥 포기와 체념 사이 어딘가. 그 감정이 굳어갈수록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지는 만큼 언젠가는 크게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3챕터 다른 며느리들과 아들들의 등장.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쿵하고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뒤를 따라 밝은 웃음소리가 집 안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들어오기도 전에 소리부터 들어오잖아요. 그 집에선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존재 자체가 환영이고 누군가는 필요일 뿐이었지요. 저는 젖은 손을 급히 앞치마에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몸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고 머리카락은 땀에 붙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등은 아까 튄 기름 자국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동으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그 웃지 않는 얼굴이 또 제 죄가 되니까요. 큰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저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대에 올라가듯 발끝이 가볍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그 한마디로 집 안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역할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손에 화려한 쇼핑백을 쥐어드렸습니다.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봉투. 보기만 해도 비싼 티가 나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먼저 계산이 되었습니다. 저게 내 하루 알바 몇 번이더라. 우리 집 냉장고 한 달치 반찬값이더라. 그런 계산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기력 없으시다면서 제일 비싼 걸로 샀다면서 드시고 힘내시라면서요. 말끝마다 웃음이 붙어 있었고 웃음 끝에는 칭찬을 기다리는 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입가에 그제야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같은 며느리인데 누군가의 말은 웃음을 만들고 누군가의 말은 일을 더 만들어요. 큰 며느리는 한참 뒤에야 제가 거실 한쪽에 서 있다는 걸 발견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이고, 동서. 고생 많았어. 차가 엄청 막혀서 늦었네. 이 집에서 며느리는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선물하는 며느리이고 누군가는 일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잠시 후 또 대문 밖이 소란해졌습니다. 이번엔 아이들 발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오며 집안을 한번 휘 둘러보고 그 다음에야 제게 말했습니다. 옳게 혼자 다 했어? 진짜 대단하다.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아주 묘한 확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이잖아. 너는 원래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다 했겠지.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이 고마운 게 아니라 대단하다고 말해놓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자연스러움이 서러웠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남편과 형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집은 금세 떠들썩해졌습니다. 남자들은 소파에 앉자마자 TV를 켜고 과일을 깎아 먹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떻다, 요즘 경기가 어떻다, 누구네가 어디를 샀다, 아이들 학원은 어디가 좋다,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여자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았고 둘째 형님은 맞은편에 앉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누이들은 아이들 간식 챙기며 엄마 우리 애 좀 봐줘를 자연스럽게 던졌고 시어머니는 그걸 또 자연스럽게 받아줬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부엌을 오갔습니다. 거실에서 제 이름이 불릴 때는 딱 2가지였습니다. 물 좀 더 혹은 이거 어디 있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있는 줄 알면서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존재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것. 그게 제가 이 집에서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둘째 형님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생, 내가 뭐 도와줄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기대를 했습니다. 정말 도와주려나? 그 사람은 희망을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희망이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도요. 하지만 그 기대는 10초도 안 갔습니다. 둘째 형님은 한 발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어우, 기름 냄새 너무 세다. 난 비위가 약해서. 그 말과 동시에 채반에 놓인갓 구운 동그랑땡 하나를 손으로 쏙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쏙 들어가더니 얌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음간은 딱 맞네. 역시 올케가 해야 맛있다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게는 3시간 동안 서서 다리가 퉁퉁 부어가며 부친 전이었는데 그 사람은 1초 만에 낼름 삼키고는 다사 코를 막으며 나갔습니다. 난 나갈게. 콧노래까지 부르며요. 결국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늘 있었지만 도와준 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단하다, 고생한다, 역시 너라서 된다 같은 말만 남았습니다. 그 말들은 달콤한 칭찬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를 거기 붙잡아두는 끈이었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너 아니면 안 되라는 말로. 오후 4시가 됐을 때 저는 마지막 나물을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 젓가락이 미끄러졌고 허리는 앉았다 일어나면 뚝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터졌습니다. 하하, 형, 그 얘기 진짜 웃기네. 그 목소리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형들과 나란히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아까 제게는 당신이 좀 해줘라고 말하던 그 남편이요. 나물 냄새도 기름 냄새도 없는 곳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저 사람도 결국 저쪽이구나. 내 남편이 아니라 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구나. 그 한 문장이 제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무거운 그릇들을 하나하나 제사상 위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나물, 탕, 과일 접시를 들었다 놓을 때마다 팔이 덜덜 떨렸고 상 위에 올려놓을 때마다 손목이 욱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아팠던 건 상이 완성될수록 거실의 웃음소리도 커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완성한 상이 저들의 기분 좋은 모임을 더 완성시키는 느낌.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건 여기, 저건 저기라고 지시만 하셨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또 움직였습니다. 그게 10년 동안 굳어진 제 몸의 습관이었거든요. 생각하기 전에 움직이는 몸. 안 되겠다보다 해야 한다가 먼저 튀어나오는 몸.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사랑방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제사상과 제 손을 번갈아 보시던 그 시선이 마지막으로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은 묘하게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냐고 묻는 것도 같았고, 지금까지 왜 아무 말도 못했냐고 꼬집는 것도 같았고, 이제는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고요한 시선이 곧 이 집을 뒤집을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요. 오후 5시 반. 드디어 마지막 그릇, 생선전을 담은 접시를 제사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 접시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접시가 무거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그 하루가 반복된 10년. 그게 전부 얹혀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완성된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상 위는 완벽했고 그래서 더 기괴했습니다. 상은 이렇게 완벽한데 내 마음은 이렇게 망가져 있으니까요. 상 위에 놓인 과일은 반질반질 윤이 났고 저는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고 탕국에서는 김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누구든 보면 정성이다라고 말할 만한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은 제 손에서만 나왔습니다. 저 혼자서 손을 내려다보니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기름에 데인 자국, 칼에 베인 손가락, 뜨거운 냄비에 스쳐 부어오른 손등, 상처가 많은 손은 늘 그렇듯 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처가 아픈 게 아니라 아무도 그걸 보려 하지 않는 게 더 아팠습니다. 자, 이제 제사 지내자. 시어머니 말씀에 거실에 모여있던 식구들이 하나둘 제사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은 단정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보낸 사람들처럼, 마치 누군가가 대신 다 했다는 사실을 잊은 사람들처럼요. 그때 시누이 큰딸이 제사상을 살피다가 제 손을 보았습니다. 어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걱정해 주시려나? 저는 정말 바보 같죠?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누군가가 걱정해 줄 거라고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제 기대를 깨뜨렸습니다. 옳게 밴드 붙인 손으로 음식 만진 거야?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만졌냐는 뜻의 의심. 저는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다쳤어라는 말이 아니라 죄송해요가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훈련된 말이었거든요. 시누이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좀 비위 상하지 않아요, 엄마.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더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제 손을 보더니 짧게 혀를 찼습니다. 즉, 그러니까 조심하지 그랬어. 뭐, 이미 다 만든 거 어쩌겠니? 걱정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조심 못한 내 잘못이라는 판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제가 놀러와서 다친 게 아닌데. 무의식 중에 저는 밴드를 붙인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상처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상처를 가진 제가 부끄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지요. 그 순간 저는 제 손이 아니라 제 존재가 더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시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제사상인데 어쩔 수 없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영 탐탁지 않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을 보면서도 제 손을 보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그렇다고 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둘째 형님도 제사상 위전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전 밴드 붙인 손으로 붙인 거 맞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 하나에 오늘 하루가 다 더러운 노동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입에서 또 죄송합니다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말고는 이 집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아휴, 됐어요. 조상님이 이해하시겠죠 뭐. 그 말에는 조상님은 이해하셔도 우리는 싫다는 뜻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갑자기 너무 작아진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의식 중에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뭐라도 말해줘.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하루 종일 여기 있었다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형들과 누나들 사이에서 막내 아들은 언제나 입을 닫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침묵이 제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툭 소리가 났습니다. 실황가닥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제사는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이 앞으로 나서서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고 음식을 올렸습니다. 제사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정성이란 단어가 붙어야 하는 의식인데 그 정성은 늘 누군가의 희생 위에만 쌓이거든요.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나온 음식들이 상 위에 놓였고 가족들은 고개를 숙여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제가 얼마나 서 있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배고팠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은 완벽했지만 저는 투명했습니다. 절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아야 해, 여기서 울면 안 돼. 하지만 눈물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방 문이 드르륵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오 챕터 아무도 예상 못한 사람의 시선 확장본. 시아버지였습니다. 뒷짐을 진 채 천천히 사랑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팡이를 먼저 짚고 나오셨을 텐데 그날은 잠깐 지팡이를 손에 쥐고만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기댈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붙잡고 버티는 사람 같았거든요. 큰아들이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낮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는 무언가 무거운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한다는 무게, 이제는 못 본 척 못한다는 무게. 시아버지는 제사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실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공기가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지팡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제 심장 박동과 맞물리는 것 같았습니다. 드르륵 할 때마다 제 심장이 한 번씩 내려앉는 느낌. 드르륵 할 때마다 오늘 하루가 통째로 떠오르는 느낌. 시아버지는 제사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상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전, 나물, 탕, 과일.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들을 아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음식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음식 뒤에 숨은 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은 손, 기름에 데인 손, 밴드를 감은 손. 그 손이 움직였던 시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시선이 소파 쪽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세 아들 모두 입가에는 과일즙이 어렴풋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휴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편안한 자세, 느긋한 표정. 누군가는 하품을 삼키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슬쩍 확인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음이 아직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은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도 없고 꾸중도 없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눈빛. 너희는 뭐 했냐는 질문이 말없이 꽂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시선이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향했습니다. 밴드 붙은 손, 기름에 젖은 앞치마, 땀으로 흐트러진 머리, 눈가에 맺힌 눈물. 시아버지는 제 모습을 아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도, 연민도, 그리고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저를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하는 눈빛 같았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눈빛. 이대로 두면 또 누군가 쓰러진다는 눈빛. 거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지팡이를 잡은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을요. 그 떨림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도 느꼈을 겁니다. 지금 이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다시 제사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지팡이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정말로 뭔가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나가 제가 그 자리에 버티게 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뭔가를 하실 거라고, 이 집의 공기를 뒤집을 거라고요. 시아버지는 늘 조용한 분이었고 그 조용함은 침묵이 아니라 포기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적어도 더 큰 상처는 안 받는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단 한 번의 소리면 충분했습니다. 쾅! 지팡이가 제사상 모서리를 내리치는 소리. 나무상이 삐걱하며 흔들렸고 상 위에 올려져 있던 유리 그릇들이 동시에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마치 집 전체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렬해 놓았던 나물이 튀어올라 하얀 상보 위로 흩어졌고 그 순간 상보 위에 번진 건 나물 국물뿐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의 시간도 같이 튀어올랐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숨을 들이켰다가 그 숨이 목에 걸린 채 멈춰버린 느낌.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아들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눈만 굴렸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한순간에 가족에서 피고인으로 바뀌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마디. 이놈의 제사, 오늘로 끝이다. 평생 조용히 사셨던 분의 목소리가 그날만큼은 천둥처럼 거실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낯설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원래 조용하던 사람이 소리 지르면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건 단순한 화가 아니라 오래 쌓인 무언가가 무너질 때 나오는 소리니까요. 큰아들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막는 방식도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전쟁 같았습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의 싸움. 앉아라. 다들 입 다물고 그 자리에 앉아.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TV도 꺼져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부엌 문 앞에서 꼼짝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나서기도 애매한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10년 동안 늘 제가 서 있던 자리였다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고함을 치기 전에 숨을 모으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냥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열어 먼지 쌓인 진실을 꺼내듯.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 움찔함이 죄책감인지 모욕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 집에서는 늘 그랬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지적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꾸중을 듣는 집.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말이 더 궁금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누구 편인지, 무엇을 지키려는지. 짐승도 새끼 낳아 기르면 은혜는 안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 시아버지의 시선이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들을 하나하나 훑쳤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그 눈빛은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라 목격자의 눈빛 같았습니다. 오래 보아온 것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다는 사람의 눈. 10달 뱃속에 품어 낳아주신 어미한테는 명품 가방 사드리면서 너희 밥 지어주고 제사 음식 만들어주는 며느리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냐?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 고맙다는 말. 제가 10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정작 그 말은 제 남편도 형님들도 시누이들도 아닌 시아버지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서글펐습니다. 기쁘기 전에 너무 늦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사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조상은 정성으로 모시는 거다. 상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모시는 거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제사는 늘 마음이 아니라 상이었지요. 상 위에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전을 몇 장 붙였는지, 과일을 몇 개 올렸는지, 그걸로 정성을 재단하는 집. 그래서 저는 매번 마음을 갈아넣고도 상이 부족하면 욕을 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어서 낮게, 그러나 더 깊게 찔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뭘 했느냐? 며느리 피눈물로 제삿밥을 빌어먹으려 했잖아. 그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저는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피눈물이라는 단어가 너무 정확했거든요. 제가 부엌에서 참고 참았던 게 사실은 피눈물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커짐은 화가 올라서가 아니라 참았던 말이 튀어나오는 듯한 커짐이었습니다. 이 음식 하나하나에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는 알기는 하냐?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상 위로 갔습니다.
전, 나물, 탕, 과일. 그런데 그 시선은 곧 제게로 옮겨왔습니다. 제가 원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불편하다라는 시선. 그 시선이 다시 제게 칼처럼 꽂히는 순간 시아버지가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손 좀 봐라. 밴드가 몇 개나 붙어 있는지 세어본 놈 있냐? 모두의 시선이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까처럼요. 상처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상처가 있는 제가 이 집에서는 흠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본 시아버지가 더 낮게 말했습니다. 낮았지만 오히려 더 무서운 톤이었습니다. 기름에 대고 칼에 베고 냄비에 데었어. 그런데 너희는 그 손을 보고 뭐라고 했지? 그리고 시아버지의 시선이 신우이에게 박혔습니다. 그 시선 하나에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드디어 누군가가 책임을 묻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는 늘 일은 제 몫이고 책임도 제 몫이었거든요. 비위 상한다고 했지. 밴드 붙인 손으로 만진 음식 먹기 싫다고 했잖아. 신우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큰 며느리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째 형님은 허공을 바라보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통쾌하기보단 더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가 힘들었구나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화났구나를 깨달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 숨 고르는 시간이 거실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만드는 시간. 며느리도 사람이다. 너희처럼 배고프면 밥 먹고 아프면 쉬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단어였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늘 며느리였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며느리를 뭘로 봤냐? 하녀로 봤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일손으로 봤단 말이야.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 조용한 덧붙임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지금 너희라고 했지만 그 너희 안에는 시어머니도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진짜 같았어요. 남 탓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죄를 꺼내는 말. 그리고 시아버지는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아들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너희, 특히 너 막내. 제 남편이 몸을 굳히며 일어났습니다. 네, 아버지.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저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은 늘 작았거든요. 형들 앞에서, 누나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제 앞에서도 내 마누라가 형님들한테 무시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짧고 단단해졌습니다. 죄송하긴. 남편이면 아내 편에 서야지. 내가 침묵한 순간 내 마누라는 진짜로 혼자였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맞는 말인데 너무 아픈 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이 살짝 풀릴 뻔했습니다. 혼자였다. 제가 지금까지 숨도 못 쉬게 참아온 감정이 그 두 글자에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체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남편이 아버지에게 혼나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혼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거실의 숨이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봉투를 보는 눈빛이
갑자기 너무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도덕과 정성과 사람 이야기였는데 봉투 하나가 등장하자 그 모든 게 돈과 권리의 이야기로 바뀌는 눈빛. 이게 뭔지 아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봉투를 조금 들어보이듯 하셨습니다. 유언장 초안이랑 공증 받아둔 서류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와 아들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저는 그 굳음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굳음 속에는 내가 뺏긴다는 공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빼앗긴 것에는 한 번도 반응하지 않던 공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봉투를 들어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과 땅, 전부 막내 며느리 앞으로 돌린다. 순간 저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가요? 왜요? 정말요? 수십 개의 질문이 동시에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기쁘기 전에 두려웠습니다. 그걸 받는 순간부터 이 집안의 모든 화살이 저에게로 향할 걸 알았거든요. 아버님, 여기저기서 탄성이 튀어나왔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 뒤에 더 무서운 문장이 따라붙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들어오려면 막내 며느리 허락받고 들어와라.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제게 권력을 주는 문장인 동시에 저를 표적으로 만드는 문장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제사? 지내기 싫으면 오지 마라. 내 제삿밥은 막내 며느리가 차려주는 물 한 그릇이면 족하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물 한 그릇이 제가 오늘 차린 이 거대한 상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제사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조상님들도 이런 제사 받고 싶지 않으실 거다. 정성 없는 제사는 차라리 안 지내는 게 낫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거실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그 걸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네,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쉬어라. 시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는데 목구멍에서 이상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거실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눈가를 훔쳤고 아들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들과 시누이들도 입술만 달싹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 집에서 사람으로 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상처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 소리, 쏟아진 그릇 소리, 사람들 숨막히는 기척이 뒤엉켜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누가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처럼 뚝 끊겨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손길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더 크게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멍해졌습니다. 끝났다는 멍함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멍함.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계셨고 아들들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입술을 꼭 다물었고 둘째 형님은 시선만 왔다 갔다 했고 시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느라
눈동자만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죄인이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속으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죄인이라 불릴 사람은 나 말고도 있었구나. 시아버지는 제 사상을 한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마치 제사상 위에 차려진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 뒤에 깔린 시간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사람처럼요. 내 아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50년이 넘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억울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자였다는 걸 떠올리고 있다는 것. 그동안 명절이 몇 번이었고 제사가 몇 번이었는지 이제는 셀 수도 없다. 시아버지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는데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큰 소리로 몰아치는 파도보다 잔잔하게 천천히 들어오는 바닷물이 더 무섭잖아요. 도망갈 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아내한테 물어본 적이 없었다. 힘들지 않냐고, 쉬고 싶지 않냐고, 도와줄까 하고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힘들지?가 아니라 대충 해 후딱 해 당신이 제일 시간 있잖아. 그 말만 들으며 살았으니까요. 시아버지는 한참 입술을 굳게 다물고 숨을 골랐습니다. 마치 꺼내면 다시는 주울 수 없는 말을 꺼내기 직전의 사람처럼.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평생을 부엌에서 사셨다. 거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훅 지나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산 사람. 그 말이 제 미래처럼 들릴까봐 무서웠어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음식을 만드셨지. 시아버지는 허공을 잠시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웃음처럼 나오는 숨. 사람이 너무 오래 참으면 울음 대신 그런 숨이 나오잖아요. 우리 형제들도 아버지도 어머니가 부엌에 계시는 게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거들지 않았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손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밴드가 붙어 있는 손, 따끔하게 아픈 손. 그 손이 갑자기 피부가 아니라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시간, 내 젊음, 내 참음.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 바닥, 기름, 칼, 미끄러운 타일. 저도 오늘 하루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휘청거렸으니까요. 명절 음식 준비하다가 그대로 부엌 바닥에 고꾸라지신 거야. 시아버지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쓸어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때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바닥이 기름으로 미끄러웠고 어머니 손에는 아직도 칼이 쥐어져 있었어. 거실이 숨도 못 쉬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쓰러진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장면의 다음 순서처럼 느껴져서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 선생이 그러더라. 과로로 심장이 약해졌다고. 진작 쉬셨어야 했다고. 시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후회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한 번에 요약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지 못했을까? 왜 한 번이라도 쉬라고 하지 못했을까? 그때 시아버지 시선이 아들들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경고가 아니라 판결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놈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 시아버지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지 마누라 종 부리듯 하고 며느리가 쓰러져라 이래도 거들지도 않고 심지어 고맙다는 말조차 없더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지팡이를 꽉 쥔 손등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여자는 부엌 귀신이라고 가르쳤냐?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화를 내는 이유는 막내 며느리인 저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 때문이라는 걸요. 자기 어머니에게 못한 말이 지금 제 손에서 터져 나오는 거라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마치 반박이라도 할 듯 입술이 떨렸는데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어머니는 결국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또 뭐라고 하시려나? 미안하다는 말 대신 체면 때문에 다른 말을 하시려나? 저는 이 집에서 늘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사과는 거의 없다는 걸.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밴드가 붙은 손, 상처투성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잠시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집에서 따뜻한 침묵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차가운 침묵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제야 시어머니가 겨우 꺼내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막내 며느리. 목소리가 부서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나도 너처럼 젊을 때 똑같이 살았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똑같이 살았어. 그 말이 위로 같으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예언처럼 들렸어요. 시집와서 혼자 부엌 일하고 아무도 거들어주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못 들었지. 시어머니는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며느리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 내가 힘들었던 것처럼 너도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시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울음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쓰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말해요? 왜 저는 10년을 혼자 견뎌야 했어요?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과를 받는 방법도 위로를 받는 방법도 잘 몰랐거든요. 그때 제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걸어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이 막혔습니다. 제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여보,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아버지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남편은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밴드가 덕지덕지 붙은 손, 화상 자국이 남은 손을. 당신이 이렇게 다쳐가면서 혼자 고생하는데 나는 형들이랑 과일 먹으면서 웃고 있었어. 남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하는데도 나는 입 다물고 못 본 척했어.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저는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못 본 척? 제가 그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삼키며 살았는데요. 남편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남편 자격이 없었어. 그 순간 저는 남편을 용서할지 말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이 맞나? 이 집에서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저는 제 삶이 갑자기 다른 장르로 바뀐 느낌이었어요. 거실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먼저 큰형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그리고 저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동서. 제가 형이면서 동생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뒤이어 둘째 형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집안일을 똑같이 나눠서 하겠습니다. 시누이들도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옳게 미안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과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집의 룰이 처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요. 시아버지는 다시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막내 며느리. 네, 아버님. 앞으로는 명절이고 제사고 다 같이 준비해라. 네.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아들들을 번갈아 보더니 낮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너를 부당하게 대하면 주저 말고 나한테 말해라. 그 말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저는 압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말은 공기처럼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에서 너를 함부로 대할 놈은 없다. 시아버지의 손이 다시 제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사람 앞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죄인처럼 숨기지 않게. 그날 이후 정확히 1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참 잔인한데 또 이상하게도 공평합니다. 아무리 숨겨도 결국 사람 마음의 결을 드러내니까요. 다시 명절이 돌아왔지만 이번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엌으로 들어가기 전 현관에서 한 번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또 시작이면 어떡하지? 그날은 그냥 쇼였고 결국 다시 내 몫이면 어떡하지? 제가 겁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그동안 겪은 게 너무 많아서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부엌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살면서 한 번쯤 보고 싶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투닥거리는 소리, 짜증 섞인 소리, 웃음 섞인 소리. 그 소리들이 저는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의 중심에 내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형님들이 앞치마를 메고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튀기는 소리, 뒤집개가 팬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서툰 손놀림.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평생 부엌을 남의 일로만 여겨왔으니까요. 큰형님은 뒤집개를 들고도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몰라 전 하나를 뒤집다가 반을 접어버렸고, 둘째 형님은 기름을 너무 많이 부어서 팬이 거의 튀김소처럼 변해 있었고, 제 남편은 전을 올려놓고도 그걸 언제 뒤집어야 하는지 몰라 팬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웃기면서도 이상하게 찡했습니다. 서툴다는 건 처음이라는 뜻. 처음이라는 건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떠넘겼다는 뜻. 그 사실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왔어?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작년엔 저는 들어오면 왔어? 가 아니라 빨리 해가 먼저였거든요. 형님들이랑 같이 전 부치고 있어. 어때, 괜찮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그 말이 칭찬이라기보다 살아있다는 확인 같았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는데 이번엔 숨 쉴 자리가 있네. 그런 확인. 거실로 나가니 큰 며느리와 둘째 형님이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과일 껍질을 벗기다가 손에 힘이 들어가 사과가 뭉텅뭉텅 깎여 나가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손 아파
를 몇 번이나 중얼거리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안 떴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작년엔 손아파 대신 기름 냄새 싫어라며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옳게 왔어? 우리 과일 깎고 있어.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깎고 있어. 그 말 속에는 내가 할게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요. 예전엔 저한테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깎아나만 있었죠. 고마워요, 언니.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마음속에서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오늘만 이러는 걸까? 시아버지 계셔서 그러는 걸까? 제가 이렇게 의심하게 된 게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봐서였겠죠. 시누이들도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손만 대고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간을 보고 소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진짜로 하려고 하는 모습. 옳게 이거 간 좀 봐줄래? 내가 하니까 영 맛이 없네.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 말은 너는 원래 이걸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알려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차이가 제게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작은 안도를 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최소한 나 혼자는 아니구나. 그리고 거실 한쪽에서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리 와서 앉아라. 앞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에서 나는 향이 이상하게도 안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손님이 된 적은 없는데 그날만큼은 잠깐 손님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다들 일하고 있으니 우리는 차나 마시자. 저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요새는 좀 어떠냐? 네, 아버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덜 외로웠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시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 10년 동안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 갑자기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미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식탁은 예전처럼 내가 차리고 남들이 먹는 식탁이 아니라 다 같이 만들고 다 같이 먹는 식탁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부친 전인데 맛 좀 봐줘. 저는 한 입 먹었습니다. 솔직히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덜 익은 부분도 있었고 간도 살짝 애매했어요. 그런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맛있어요.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진짜? 나 요즘 요리책 보면서 연습했거든. 그 말이 저는 더 놀라웠습니다. 연습이라는 단어. 예전엔 제사 음식은 내가 원래 해야 하는 것이라 연습이 아니라 당연함이었는데 이제는 그들 입에서 연습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달라졌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큰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옳게, 다음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어때? 내가 너무 힘들잖아.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어서요. 예전에는 누가 더 피하나가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돌아가면서 하자가 말이 되다니. 저는 겨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큰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해야지.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말. 10년 동안 제 어깨에만 얹혀있던 무게가 처음으로 나눠지는 말. 저녁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할게. 너는 쉬어라.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건 예의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욕먹을까봐 하는 습관. 제가 안 하면 미안할까봐 하는 습관. 제가 안 하면 누군가가 화낼까봐 하는 습관.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덧붙이셨습니다. 요새 내가 반성 많이 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그 말이 쉽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분은 사과 한마디가 자존심을 꺾는 일일 테니까요. 앞으로는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할게. 그 말이 완벽한 약속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바뀌려는 마음을 처음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 눈가가 또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자꾸만 울컥했습니다. 힘들어서 울컥하는 게 아니라 처음 받아보는 것들이 많아서 울컥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그동안 혼자 힘들었을 텐데 말없이 참아줘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할게. 잠깐 멈칫한 뒤 남편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내 편에 서는 남편, 아내를 지키는 남편이 될게. 저는 그 말에 크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 약속은 큰 말로 받으면 쉽게 흔들리니까요. 대신 조용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구나. 1년 전 그날 시아버지가 제사상을 뒤엎으신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부엌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사람이었고 존중받는 며느리였으며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였어.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달빛이 마치 이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시아버지는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는 약속을 말로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차근차근 명예 정리와 서류를 정리해 두셨고 가족들에게도 미리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날 누구도 입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유언대로 집과 땅은 모두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형님들과 시누이들은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 태도 속에 진심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따지기 전에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집이기도 해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단 서로 존중하면서요. 그 말은 복수가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이 집의 새 룰. 존중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라는 룰.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제사상 위로 시아버지의 지팡이가 내려치던 그 순간. 쾅! 그 소리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아랫사람을 짓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부당함에서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요. 여러분의 명절은 안녕하신가요?
가슴속에 담아둔 억울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털어놓고 가세요. 우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누르고 기다려주세요.